혹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억 잘 안 나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죠. 참 난감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했느냐? 김문기 씨 몰랐다는 선거법 재판에서. 하지만 그 김문기 씨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길 가다 마주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명함 한 번 주고 헤어진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는다며 이런 질병명까지 내놨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대표님, 국책 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안면인식 장애라는 게 뭡니까, 일단? 안면인식 장애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봤는데 예. 뇌손상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알아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뇌질환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그건 아니고 남들이 자기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안면인식 장애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네. 사람들이 너 혹시 안면인식 장애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 대표는 2006년 선거부터 이 성남 전역에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명함을 70만 장에서 80만 장 정도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70만 장에서 80만 장. 네, 그 숫자도 사실 좀 많긴 한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서 보거나 또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서 본인이 안면 인식 장애라고 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예.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는 식의 답변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김 전 처장은 명함을 준 70에서 80만 장을 준 그 한 명이 아니라 함께 뭐 여행도 갔고 골프도 친 이런 좀 관계로 알려져 있어서 뉴질랜드 9박 10일이었나요? 출장 네.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상민 의원께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많이 이제 돌리시지만 지금이야 뭐 이상민 의원님 모르시는 분이 뭐 지역에 돌립니다. 지금도 들리십니까? 근데 사진 박아서 예, 사진도 같이요. 박아서 명함에. 명함에.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장에 당선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더 넓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70에서 80만 장 이러면 명함을 몇 통을 파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막 뿌리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붙어서 같이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가족도 돌릴 수가 있고. 뭐 그러면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70만 장에서 80만 장 이거는 뭐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숫자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안면인식 장애라는 병명까지 등장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김문기 씨를 자꾸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근거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문기 씨는요 70만 분의 1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밥을 같이 뭐 먹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다. 김문기 씨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10박 11일이에요. 밥을 먹었어도 아마 한 30끼쯤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먹은 사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김문기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고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데리고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예요. 자기한테 와서 보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다음에 그 뭐 업무 유공으로 표창도 준 적이 있어요. 표창장도. 그리고 무려 9년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명함을 돌렸다, 뭐 밥을 한 끼 먹고 누가 또 뭐 지역에서 누가 저 아시죠? 그랬을 때 몰랐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명함 많이 돌리셨을 거 아닙니까? 네, 명함을 돌렸는데 지금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정에서 지금 유동규 씨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뭐 뉴질랜드 갔다 왔고 그다음에 바다 낚시했고 골프도 같이 쳐서 모를 수가 없다. 이런 거 내놓잖아요. 그다음에 김용 씨의 또 이제 그 진술에서 리모델링 관련해 갖고 그들이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걸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몰랐다. 나 70만 장, 80만 장 저기 뿌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듣고 있는 판사나 검사는 그 주관적인 걸 모른다라고 그래서 모른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그거를 모를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예.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에서 본인이 불리해졌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자기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궁색해지니까 일반론을 들이대면서 나는 그 잘 모른다 정치인이라서 70만 장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반론을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앞서 이재명 대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욱 씨하고 그 우리 저 정영학 씨 만나신 적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다. 네. 만난 적이 있다면 이제 의중입니다. 그 존재 자, 그분이 얘기를 자 이제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단정하지 자,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악수 그다음에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자. 때문에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자, 지금 재판 과정에서 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최병욱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하여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기억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특수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러면 그건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증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하지만 함께 일을 같이 했다는 유동규 씨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뭐 유동규 씨야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같이 뉴질랜드 출장도 같이 갔던 사람의 얘기니까 증인으로 나왔겠죠. 하지만 이 아들의 경우는 유족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뭐 지금 불의의 그런 뭐 뜻하지 않은 그런 뭐 일을 당해서 현재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을 봤다. 그 아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재판부도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정황이나 어떤 감정적인 상황만 증언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구체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이 뭐냐면 주말이나 이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의 그 선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한 건 뭐 그건 뭐 이제 업무상 전화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전화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업무상 전화이든 아니든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머릿속에 김문기 그 도시개발공사 그 당시는 팀장인데 팀장이 확실하게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업무상 이러한 전화를 주말이나 저녁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럴 때 보면 전화를 받고 뭐 옆방에 가서 통화를 하거나 하면 누구냐 그러면 아 시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까지 증언을 하거든요. 예. 저는 저 증언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런 것들을 판사가 이렇게 듣고 아 이 정도면 2009년에 처음 만나서 이제 그 한 9년간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주말 전화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 아 이 정도면 이건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을 좀 이제 대변을 좀 하면 예. 아무래도 균형을 위해서 예. 다 주관적 상황이잖아요. 저 그 고인의 아들님도 자신이 본인이 생각한 주관적 판단이고 생각이고 또 각자 다 주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주관적 심중에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억을 못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판사가 그 사회 통념, 상식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 증거들 정황을 종합 증거해서 판단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다, 모른다,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자, 쌍방울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이런 말 했습니다. 쌍방울 하면 떠오르는 건 이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대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자,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구원 투수로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일단 측근이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라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저는 측근이 아니에요. 참모입니다. 참모.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김 전 부원장을 중간에 두고 이 대표와 또 김문기 전 처장의 관계를 좀 따져보기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었죠. 과거 이 대표가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을 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기보다는 나는 참모에 가깝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참모로서 활동을 한 거지 굳이 특정해서 2명의 측근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허위 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모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 했던 게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변호사 시절부터 이 뭐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그때 처음 김문기 처장이랑 인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만났으니까요. 휴대전화 번호가 입력이 돼 있었답니다. 이제 그래서 아는 사이 아니냐라는 근거의 하나로도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핸드폰에는 과연 이 김문기 처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김용 전 부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요? 김용 전 부원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인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김문기 전 처장의 전화번호를 처음 알려준 게 예. 그 성남시장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자기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수소문에서 김문기 전 처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쟁점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잖아요. 당시에는 몰랐다. 이제 그거를 김용 전 부원장이 확인서를
이제 했는데 이 확인서가 작년 10월에 제출됐다고 해요. 예. 검찰에. 작년 10월이면 한참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실토가 나온 직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작년 10월이냐는 거죠.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거는 재작년 12월이에요. 예. 그렇죠? 예. 2021년 그 12월이에요. 예, 대선 그때 직전에. 이제 예.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그 사람 성남시장 시절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대선 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김용준 부원장은 이런 문제를 원래 몰랐습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1년이 다 돼서 1년이 다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걸 이제 검찰이 또 파고드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일단 자필 확인서 그 시점이 그러니까 공교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필 확인서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거에 부합하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거예요. 재판에 내려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걸 무조건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썼다는 건 인정이 되니까 증거로는 채택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만났다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그 판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진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저 진술서는 어차피 이재명 진술에 맞춰서 쓴 거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만 17일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소환에 대해서 네 글자로 답했죠. 국가폭력.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소환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인동처 하면은 떠오르는 분,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런 뭐 같은 성격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순전히 정치적 박해였죠. 뭐 비리 의혹이나 사법적 무슨 어떤 의혹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비리 문제는 아니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박해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본인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일 때 사법적 의혹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순전한 정치적 박해와는 같이 놓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민주주의의 투사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뭐 배임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과는 그 같은 동일선상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물론 상대가 물론 검찰의 공략적인 거라든가 뭐 과도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핍박을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도 단단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비서가 뭐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이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첫 수행비서를 지낸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의 김 씨와의 관계를 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지난 2월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검찰은 A씨가 공식 직책이나 직함 없이 최근까지 이 대표를 도운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당시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최소 2021년쯤까지 김 전 대표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것 때문에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진행되던 2015 또 2016년쯤에 A씨가 구속 수감돼 있던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김 전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김 전 대표와의 관계를 좀 부인했었는데 이런 정황들에 따라서 검찰은 오는 17일 조사에서 이 대표가 혹시 A씨를 통해서 김 전 대표와 소통한 건 아닐지 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풀리지 않던 그 백현동 사업이 김인섭 씨가 합류를 하면서 갑자기 이 아시아 디벨로퍼 이 회사가 상당 부분 이 사업의 진척을 이루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을 알겠다는 건데, 자 정미경 최고위원님께 검사 출신이시니까 일단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죄예요. 배임죄. 배임죄라는 게 왜 성남시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었는데 못 벌게 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아파트가 민간한테만 가게 해서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하기로 처음엔 종상향 4단계 올려주는 조건이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싹 빠지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빠지는 건가요? 했더니 모르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파헤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런 겁니다. 성남시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게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시행사예요. 이 아파트 개발 공사를 한 시행사가 결과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행사가 누구를 고용했냐면 그 김인섭이라는 핵심 이재명 당시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예.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허가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도를 변경하는데 그걸 막 4단계씩 띄워주니까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이 시행사에게 도움을 줬느냐. 이게 아마 핵심의 기본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시행사 대표, 이 주인공의 한 명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섭이가 그 대가, 인허가 해주는 대가. 200억. 예, 200억을 요구했다. 근데 그중에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 몫이라고 했다. 두 명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사실 수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김인섭을 조사할 수 있고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김인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김인섭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언론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김인섭과 또 커넥션이 있다는 이 A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하고의 끈이 있고 그게 인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정진상이라도 그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밝혀진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하기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성남시가 돈을 더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게 문제라면 백현동은 아예 지금 성남시가 가져온 게 있나요? 아니 현재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 대체적인 구조가 나온 걸 보면 성남시는 하나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걸 공공환수라고 하잖아요. 예. 대장동에서는 5,500억을 공공환수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치적으로 자랑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3,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3,200억 원이 오로지 전부 아시아 디벨로퍼 측에 갔어요. 예. 그럼 성남시는 거기서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른바 공공환수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배임이라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용도 변경을 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줘서 3,200억 정도가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갈 것 같으면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그중에 적어도 1,500억 정도는 공공환수를 해야 돼요. 1,500억 정도는 민간업체가 이익을 보고 예. 이렇게 됐다면 이 배임 혐의는 성립을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백현동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민간업자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임이 그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도 변경 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그를 임무를 위반해서 해줬다. 뭐 이런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용도 단순한 이제 그렇죠. 정책적 어떤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묻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뭐 기소가 된다고 검찰에서 판단도 그게 쟁점일 테고요. 예. 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기록에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몇 차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가 다 거절했어요. 예. 그러다가 김인섭 씨가 영입되고 난 뒤에 급진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상향 팩트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종상향 4단계의 조건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 당신네들 혼자 돈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조건이었고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임대 아파트로만 짓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임대 비율은 10%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질문이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상민 의원님께 좀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소식입니다. 사실상 쫓기듯 조기 해체가 됐지만 김은경 혁신위가 던져놓은 혁신안을 두고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대의원제를 폐지한다. 사실상 그 내용인데 지금 당내에서 아직도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그 공론화 과정도 거친 적이 없고 예. 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숙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장기 과제로 물론 뭐 대의원제를 폐지하느냐 또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대의원제를 도입한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하거든요. 당원들이 많지가 않죠. 많기 거리당원이.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대의원제가 그걸 보정하는 역할을 아하.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거를 무슨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혁신안이 아니고 권리 당원들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는 강성 지하들이 대거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지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소위 그 사람들이 개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개딸 아니죠. 혁신안이 아니고 자꾸 혁신안에 혁신안이 대해서 아니라 개딸 비판하면 아니다. 마치 무슨 뭐 구태 수구 세력처럼 비춰지는데요. 예. 오히려 이게 지금 저 권력자 이재명 대표의 당권 주류들을 뒷받침하는 소위 개딸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이끌어온 건 민주주의 깃발 아래 그 서슬퍼런 독재 시절부터 끌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이 불모지인 불모지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영남 지역에서도 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대의원들의 노력도 있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줄곧 얘기했고 민주당이 줄곧 견제해왔던 것이 영호남의 그런 것을 동서화합이었죠.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편차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국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해소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경강부회죠. 억지 주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제가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 거라고 하시죠?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제안이었는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층이 너무 많이 진출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자, 이 민주당의 혁신안 또 하나가 물론 구체적으로 3선 이상 용퇴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용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그 예시까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쳤기 때문에 포함이 좀 안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용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에 나가고 또 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 건 민주주의 또 선거 핵심인 선거제도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임을 받으면 공직을 선출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선택을 받지 못하면 퇴출되는 겁니다. 그건 유권자의 몫이고 또 당원들이 몫이죠. 그런 제도가 이미 몇 그런 집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마치 선거를 앞둬서 물갈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다른 또는 국민의힘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연출력으로 써먹다고 한다면 그건 대국민 눈속임용으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용퇴를 해야 된다면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큰 공직 수행하는데 뭐 있다든가 뭐 이런 거를 들어서 기준을 얘기하면 모르지만 그냥 뭐 다선이기 때문에 뭐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승복이 되겠습니까? 의원 워크숍까지 하고 이게 갈 때 같은데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예, 그럼요. 네. 뭐라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게 참 얘기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 바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고 마치 무슨 욕심내서 뭐 이게 욕심내 가지고 이거는 움켜져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설사 어느 특정 정치인이 물러난다고 해도 다른 누구한테 물려줄 승계하는 이런 몫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어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썩 그렇게 근사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참 어려운 답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하면 내가 내 자리만 욕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을 좀 조심한다는 걸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